네. 요 이제 대목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런 어떤 이제 그 주장을 그러니까 내놓으셨지만 한쪽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군데?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네.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함께 못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는 건 제가 글을 쓴 취지와는 잘 안 맞는데요. 이제 제가 들어온 지 2달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총선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고 들어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일 크게 느낀 건 민주당이 똘똘 뭉쳐 있구나.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탄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견뎌낸 건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그걸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계엄만 하더라도 미리 계엄에 대해서 예고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계엄 선포 이후에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저는 민주당이 그 역할을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게 이제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페북에서 다른 대목에서 말씀하신 일극 체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극 체제가 똘똘 뭉쳤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기에는 그분들을 끌어안지 않고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거든요. 총선을 예를 들면 만일에 똘똘 뭉친 민주당만으로 총선을 치렀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까. 그렇게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그때 뭐 지민비조라고 하는 게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은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뭐 조도 만들고 하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실망했던 유권자들조차 다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대선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돌려볼게요.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정치인들보다도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훨씬 중요한 제가 거죠. 바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그 대목인데 그들을 끌어안아야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도 끌어안을 수 있고 그래야 외연이 확장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역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져 나갔던 분들은 총선에서 거의 대부분이 낙선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끌어안음으로써 뭔가 얻는 득과 또 실을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치인이 어떤 경우에서든 탈당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글을 올렸을 때도 그런 탈당한 정치인들이 제 염두에 둔 글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꼭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오랜 민주당원들도 탈당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혹시 그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탈당한 분들보다는 공천 탈락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더 염두에 두고 혹시 하신 말씀일까요? 그것보다는 당원들이 훨씬 중요하죠. 당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 그 역사와 전통의 핵심은 민주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해왔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민주당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추 정당 아닙니까? 그 당이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여러 이유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는데 그분들은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느냐. 과 견제에 나선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들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유튜브 방송 매블쇼에 출연한 유 작가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못 나가게 된다면 이 대표 지지자들은 누굴 지지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이재명 파벌 리스크 있어도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하고 아니지.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제일 열심히 이재명과 함께 싸웠던 사람하고 중에 누구한테 표줄 것 같아?
만약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해도 당원들은 비명계 주자가 아니라 언론과 평론가 예측 밖에 있던 친명계 인사들을 지지할 거라고 내다본 겁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김경수, 임종석 등 비명계 인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대권 도전 자체는 좋다고 본다면서도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하는데 최근 반 이상 기회를 날렸다며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치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며 다른 직업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등을 비판한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대선 패배에 분개한 지지자들이 경기도에서 김 지사를 밀어서 된 것 아니냐며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실장은 거듭 이 대표를 겨냥해 날선 글을 올리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대표가 애쓰는 걸 알지만 혼자서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며 지지층만 보고 가지 말고 정권 교체 목표를 위해 모든 자산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재명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자신을 재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직생의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이 대표가 불출마를 결단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선 등의 과정에서 민주당을 나간 당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복당을 신청하는 등 행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가능성이 이번에도 남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항소심에서 뭐 당선 무효형 또는 뭐 피선거권 박탈이 따르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법원 가서 또 싸워야 돼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이 모든 기소가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공작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네. 따라서 당연히 그 법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은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하는 거죠. 출마하죠 당연히.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기소가 중단이 돼요. 그거는 기소를 못 해요. 대통령이 돼 있는 동안은. 불소추 특권? 예,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선이 당선되는 그 다음 날 취임이잖아 지금. 네, 취임하면 재판이 다 스톱됩니다. 그걸 둘러싸고 또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운동. 해석의 다툼이 있다는 맞아요. 식으로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불기소 특권을 대통령에게 준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 주권의 상징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이 최고 통수권자에게는 네. 이 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취임 전의 여러 일로 인한 기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지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야 그럼 뭐 2심까지 뭐 최종심은 아니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대통령 되냐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있어. 그건 약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일보 그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 이재명도 없어져야 돼. 이렇게 칼럼을 써요. 뭐 그러면 그 얘기는 하겠지.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당 어느 당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층 이런 분들 보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찍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네 이재명이 내보내면 질지도 몰라. 그렇게 그러니까 너네 이재명 지지하지 마. 이 시도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런 근데 공격. 다행스러운 거는 조선일보를 안 봐. 아 그런 공격. 네. 그런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문제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돼요.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돼요. 출마해야 돼.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기정사실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왜 꼭 이재명이어야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많아 보이던데요. 다 나와 지금. 아니 많아 우리 최강욱 보이던데요. 의원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번에.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자격이 감정이입을 됐다면. 해서 네. 빙의해서 피선거권 박탈인데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해보고 싶다. 이재명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잘할 자신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속으로 그 전까지 가능성이 0%라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까지 유죄 나오고 나서 내가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네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75%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 네 말이 맞네. 네 그렇게 한 게 나를 정상이지. 점지해주게. 나처럼 하라고 나처럼. 그러니까 정상을 나는 어떻게 했었는데? 정치를 안 할 사람이지만 아. 지금 내가 가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는 말하는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것은 내란범의 언어다. 윤석열이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없애려고 한 거나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없애려고 한 거나 그렇지. 기본적으로 성격이 똑같은 일이다 그게. 네. 맞아요. 이재명을 검찰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못 죽이니까 그거를 더 키워가지고 아예 국회를 없애는 쪽으로 온 거 아니냐. 그렇지. 군사력으로. 그것이 동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 매우 동의합니다. 맞아요. 내란이 소를 훔치는 거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건 최소한 닭을 훔치려고 한 거라고. 네. 동일한 행위예요. 네. 따라서 우리는 사법 리스크란 말을 쓰면 안 돼. 이재명을 기소한 모든 기소는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한 반칙 행위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출마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계속 내란 세력과 싸우는 거야. 그렇지. 어. 그게 정상.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별일 없이 출마했다.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야. 그거 나는 장관하면 돼. 장관 만약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뭔 일이 생겼어.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못 나가게 됐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어도 안 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 사람하고 아니지. 제일 열심히 싸웠던 제일 사람 열심히 이재명과 함께 싸웠던 사람하고 그 중에 사람 누구한테 표줄 것 같아? 두 번째 사람. 그러네. 유시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 그럼 지금 막 튀어나온 사람들은 너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는 이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망하는 길로.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 뭐 윤리적으로 뭐 틀렸다든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이게 이 상황이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 상황이 변했다는 걸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렇지. 이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적 경쟁 상황이 아니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그렇지. 비상시국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맞아. 그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다 망해요. 나는 그 지난번 총선 때를 생각해 봐요. 작년 총선 때를 생각하면 그때 윤석열의 무능과 횡포와 이 부패가 극에 달했잖아. 네. 그게 많은 시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체포동의안에 몰래 네. 가표 찍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날라갔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게임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 더 극화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강도가 더 높아 지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서 훈장질 하듯이 야 이재명 네가 못 나가지고 지난번 댄스 때 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그렇지. 네 혼자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안 돼.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깐에. 아니 왜 망하는 길로 가냐 이거야. 자 크다. 그거네. 아, 이건 마약이거든. 그거네. 이게 그 지난 총선 때 아웃된 사람들도 한마디 할 때마다 언론이 네. 어마어마하게 해줬잖아. 와, 난 그리고 자기가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네. 무소속 출마하고 뭐 당을 바꿔서 출마하고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면 될 줄 알지. 맞아. 근데 이낙연 대표조차 15%를 못 넘겼고 그렇지. 그것도 광주에서.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출마한 뭐 조응천, 홍영표 10% 넘긴 사람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그런 거는 대주주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에. 당의 대주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빠지면 당의 베이스 하나가 무너질 정도로 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정치인들은 다 소액주주야. 그러겠죠. 네. 아니 내가 뭐 삼성전자 주 10개 가지고 있는데 내가 팔았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영향을 받나? 최소한 지분율 1%라도 갖고 있어야 시장에 탁 불면 가격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한 10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움직이면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할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장에 열주 내놨다고 막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거든. 맞아. 근데 투자자들은 신경도 안 써. 그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론의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근데 지금 언론의 보도량은
민심과 상관이 없어요. 아.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면 언론의 보도량은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언론이 민주당 또는 호언 세력을 분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보도를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혹해서 다니면 네. 지금 보도량으로 보면 또 보도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임종석 실장 전 실장이나 뭐 김경수 전 지사나 뭐 김동연 현 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저기 이재명급이지. 그게 예전에는 3.3에 뛰어들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와서 확률 계산을 다 하니까 무조건 3.3을 파는 게 낫다. 그 지금 다 프로들이 3.3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 없던 시대에 최고수가 이제 이창호, 이세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세계 최강 네. 바둑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창호 씨는 지금도 바둑을 떠요. 나와서 뜨는데 별로 이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냥 바둑을 떠요. 젊은 사람들하고. 그래요. 네. 근데 승률은 어느 정도 돼요.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도 공부 좀 한대. 근데 표는 안 내.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최강인 신진서에 대해서 그거를 인공지능 시대라서 걔가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신진서가 지금 최고예요. 제일 훌륭한 바둑 선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세돌 선수는 딱 보고 인공지능 나오니까 난 그만둘래. 그만뒀잖아요. 판이 바뀌면 아. 판이 바뀌면 그 바뀐 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지금 이제 오늘 좋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오늘 방송 좋아. 우선 이제 내가 하나씩 해볼까 평을. 너무 좋은데. 이거 좀 후폭풍 없을까? 아니. 그럼 현직부터 해보세요. 김동연 경기지사. 야, 이분은 해야 그냥 돼.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솔직히 뭐 대선 부담이 출마 이렇게 했다가 단일화 그 네. 무슨 단일화 깜도 아닌데 단일화 조건으로. 이렇게 와. 거스 밟아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공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기지사 된 거잖아. 뭐 부인하기 어렵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그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굉장히 분해하면서 네. 김동연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네.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와, 배우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거는 틀렸고 제가 볼게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김부겸.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역량을 넘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고 그 총리까지 기용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기고 나라를 위해서 그 시기 동안 일했던 것을 기쁨으로 간직하면서 행안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 이제 그러면 많이 했네. 이제는 저 무심하게 바둑 두는 이창호 국수 구단처럼 뭐 젊은이들하고 바둑 두면서 저도 그렇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정계 은퇴 선언도 하셨어요 실제로. 양평에 집도 짓고 그러셨다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김부겸. 딱 좋아요. 네. 뭐 그렇게 뭐 제3지대 뭐 누구를 모아서 그런 거는 이제 딴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시고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요. 네. 야, 오늘 진짜 세다. 누구죠? 이제 또 누가? 김경수 전 지사는 야, 이거 예민한 이슈 이제 아닌가요? 굉장히 억울하게는 저는 이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가 넉넉하게 600만 표를 이기냐 못 이기냐 이걸 다투고 있을 때 뭐하러 가서 그 드루킹하고 같이 뭘 조작을 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김경수 씨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정치를 재개하고 싶잖아요. 네. 대권 도전도 하고 싶잖아요. 전 좋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네.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돼요. 아, 이제 굿 루저. 아. 졌는데 도전하는 건 좋아요. 경선도 나가고 난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네. 근데 지는데 진 줄 알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선보이고 그다음에 이 경선을 재미있게 만들고 그리고 패배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 사람 다음에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 기회를 반 넘게 상실했어요. 이번 요 며칠간에. 반 넘게 상실했어요. 예. 지금도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착한 2등 전략으로 가라. 본인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지만 그 사건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남들은 괜찮아요. 당신 죄 없이 징역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갔으면 저는 정말 멋있게 복귀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네. 생각하는데 그거 너무 좀 안타깝고요. 네. 다 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고 진짜 한 시대를 같이 그럼요. 헤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공지처럼 다. 아직도 모르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못됐어.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나잖아요. 비평을 가끔 하니까 맞아. 민주당 이게 중요해. 정치인들을 안 만납니다. 이게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석 씨는 아, 그 옆에서 왜 하나씩 걷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임종석 씨는 지난 총선 때 이미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한테는 가입표가 났어요. 이미. 네.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험지를 갔어야 돼요. 네.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원래 하던 지역구에 다시 가려고 했다는 거는 당 지도부에서 말하자면 당시에 그 전략직으로 이미 선포를 해놓은 지역에 가서 네. 깃발 꽂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미 그 다른 직급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안 맞아요. 안 맞아. 적성이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와 제일 독하게 하신다고 이분한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정리가 같고. 됐네요. 아니 내가 뭐 무슨 나쁘다 이런 뜻은 아,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은 되게 잠깐 쓰이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아무리 뛰어나고 어떤 의지가 굳고 심성이 훌륭하고 이런 사람도 오랫동안 계속 쓰이기 어려워요. 이게 잠시 쓰이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쓰였던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한번 쓰였으면 더 쓰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그것만으로라도 만족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아.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네. 누가 하나 더 남았나? 또 있나? 김두관. 그 김두관 씨는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이 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 남아서 노동운동 쪽으로 그냥 남았고 어떤 분들은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시민운동 쪽으로 나가고 또 한쪽은 언론 한겨레 신문 같은 거 만들어서 언론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정치로 들어와서 그때 평화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쭉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한 4갈래 정도로 흩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지역 운동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 운동.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두관 씨는 가서 시골 이장을 한 거예요. 남해군에 가서. 그거로 시작해서 지역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군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해서 행정자치부 당시에 지금 행안부죠 장관을 하고 최연소 장관으로 첫 내각에 들어갔죠.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세요. 네. 그런 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선거에서 좀 아깝게 낙선을 했고 그래서 다시 또 재기를 해야 돼요. 아직도 60대 중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은 이 역할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뭐 대권 이거는 대권은 아니다. 그거는 이미 대중의 평가가 끝났다. 네,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난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귀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예,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벌써 쓰였잖아요, 여러 번. 그러니까 저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과한 어떤 의욕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 다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다 안타까워.